오늘 제가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생각에 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이 생각에 관해서 생각해 본다라는 것은 관념적일 수 있고 그래서 조금은 제대로 와 닿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보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인가라는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자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는가 하면 여러분도 다 학교 교육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왜 이 인간에 대한 이해라든지 사회를 보는 눈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거죠. 공부는 많이 하는데 공부하는 시간으로 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축에 드는데 인문적 소양이라든지 문화예술적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히 낮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비주체성이죠. 생각의 비주체성. 이 주체적인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입력된 생각, 주입된 생각, 암기한 그것을 마치 자기 생각인 양 고집하고 주장하는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20여 년 동안 살면서 만난 어쨌든 저는 프랑스 젊은이들을 가장 많이 만났습니다만 그 이외에 유럽의 젊은이라든지 이 젊은이들과 우리를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차이가 무엇보다도 유럽의 젊은이들은 자기 생각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자기 생각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은 자기 생각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런 것을 마치 자기 생각인 양 고집하는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점에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문화 발전, 문화 창달에 이 앞장설 여러분께서도 무엇보다도 그런 기량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자기 생각의 주인이 되는 이런 것이 앞설 때, 그것이 결합될 때에 더 훌륭한 그러한 길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던지려는 것은 바로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인가라는 것인데 결국 생각에 관해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에 관해서 물어보자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어디에 어떻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물어볼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곧 여러분의 생각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관해서 여러분의 생각에게 묻는 이런 것인데요. 그 물음을 통하여 나는 과연 내 생각의 주인인가를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 관해서 내 생각에게 묻는다라는 것이 조금 꼬리를 물고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습니다. 조금은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경로로 여러분의 생각이 되었는지를 물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저 뒤에서 보이나요? 네.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됐나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아주 명료하다고 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지만 생각을 갖고 태어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진 않았죠.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6세기 인물인 데카르트가 말한 바 그대로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생각하시나요? 라고 묻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에서 그걸 좀 확장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 하면 만약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흔히 쉽게 알고 있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담고 있는 실상은 좀 이 내용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그걸 확장하면 내가 만약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입력된, 주입된, 암기된 것을 되짚어 보는 것을 마치 생각한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생각한다는 것이 입력되고 주입된 그것을 되짚어 보는 것으로 마치 그것을 생각한다고 믿고 있을 뿐인 것은 아닌지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18세기 인물인 꽁도르세라는 그 교육 철학자입니다만은 이분은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둘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는 생각한다고 믿고 있을 뿐이지 정말 생각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다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은 또 어떤 것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규정됐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은 또 어떻게 규정됐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칸트가 얘기한 바대로 일찍이 칸트가 말한 바대로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생각하는 바에 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반면에 전혀 생각 속에 생각의 세계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들어있지 않도록 한 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들어있지 않은 것이 아닐 것이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의 세계 안에 들어있는 것도 여러분이 과연 선택해서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럴 때에 바로 내가 주체적 의식의 소유자인지 내 생각에 내가 주인인지를 물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몸이 내 몸의 주인은 나 자신이죠. 남학생들 아마 군대 가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의 주인이 나인데 국가의 이름으로 부름에 따라서 자기 몸의 자기 결정권을 2년간이나 유보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자유를 지향하는 인간으로서 주체를 지향하는 인간으로서 달가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옛날에는 중세 시절에는 수많은 사람이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자기 몸에 자기가 주인이 아닌 사람이었죠. 실제로 예를 들면 로마의 사회사나 이런 걸 보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였고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는 노예들의 자살이었습니다. 이건 좀 빗나간 얘기입니다만은 그럴 만큼 자기 몸에 자기가 주인이 아닐 때 그것은 자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어쨌거나 그런 국민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2년간 과거 얘기는 한 3년간 이 자기 몸에 자기 결정권을 갖지 못했던 그런 시기를 빼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몸의 주인인 것은 지금 분명하고 그것이 이 중세와 근대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제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내 몸의 주인이 나라면 그와 마찬가지로 내 생각도 주인이 나일 때 온전한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나란
내 몸의 주인이 나이듯이 내 생각도 내가 주인일 때 온전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그 문제,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이 창조했나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그러면 선택하셨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창조한 것, 아마 그건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선택한 것, 물론 아주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부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전혀 선택하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밟아온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그것이 제도교육이든 미디어든 이런 다양한 그런 매체를 통하여, 매개를 통하여 여러분이 의식 세계를 채워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로, 그것에 대해서 분석할 줄 알아야, 내가 생각이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그럴 때에 결국 그 점검할 수 있을 때에 과연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인가라는 물음에 다가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제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과정은 단순합니다. 명료하죠.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생각하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 그 다음에 그 둘째로는 바로 이 생각에 관해서 도대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생각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피노자라는 그 인문학자가 17세기에 강조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생각에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성질은 바로 뭐냐? 고집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을 각자는 다 고집부립니다. 이 자리에 지금 학생 중에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쉽게 버리는 학생이 있습니까? 친구하고 토론하다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펴다가 친구의 주장에 설득돼서 아 그런가? 그럼 내 생각을 내가 접지, 이렇게 쉽게 말하는 분 계신가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고집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특성이 아니라 바로 이 생각 자체가 갖고 있는 성질이죠. 속된 표현이 있죠. 우리가 식사를 하면 그 신관이 들어가니까 이제 화장실 가고 이런 것을 배설하는 것을 마치 신관이 들어가면 이제 구관이 빠져나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생각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들어앉은 생각이 끝까지 고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과 모순되는 또는 반대되는, 배치되는 이런 생각이 다가오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당연히 그것을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작용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각의 성질입니다. 이 고집이라는 것. 저도 고집 부리고 있고 여러분도 고집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히 쉽게 알고 있는 바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데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뭐가 문제냐 하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만 사람은 이성을 가진 동물이다 그랬어요. 이성을 갖고 있다면 이성적 동물, 합리적 동물이어야 맞습니다. 합리적 동물이란 자기가 어떤 생각을 고집하고 있다가 어떤 자기가 고집하던 생각과 다른 사실, 구체적인 사실을 만나면 자기 생각을 접고 자기 생각을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 존재의, 합리적 동물의 이 보이는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존재여야 하는데, 이성적 존재.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 역시 생각의 부족과도 연결돼서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차이인데요. 합리적 존재와 합리화하는 존재. 대부분의 경우 제가 볼 때는 바로 인문학의 위기나 인문학적인 이런 성찰의 결핍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성적 존재,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로 실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문학의 위기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건 강단의 위기나 인문학자의 위기나 이런 것이 또 있지만 그것은 사회 전반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인문학적 성찰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 별로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래서 자기 생각을 수정해야 될 때 전혀 수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합리화하면서 고집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결합되는 것이죠. 사람 자기 생각을 생각 자체의 성질이 고집인데 그 고집하는 생각을 계속 고집하기 위하여 합리화하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이 20 전후에 자기 생각이 대충 채워지면 생각의 세계가 채워진 다음에는 생각의 세계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사는 모습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지금 20년 정도 살아온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듯이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사람 사는 모습, 노냥 그 모양 그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 이 생각에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묻어 있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가 그 생각에 묻어 있는데 그 생각을 고집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 바로 내 삶의 나침반입니다. 생각은 내 삶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생각이 없으면 없는 대로 생각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생각을 고집하면서 그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인 것인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삶의 나침반이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기 어려운 게 그 때문이며 그래서 왜냐하면 이 생각을 변화시켜야 삶의 방식도 변화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치관과 세계관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것을 끊임없이 고집부리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 하면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이는 먹지만 성숙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삶의 나침반이 거의 고정되다시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고집부리다가도 생각의 성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갖고 있는 생각을 고집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고집하다가도 때때로 종종 내가 고집부리는 이 생각이 정말 맞나?를 물어볼 줄 아는, 회의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의 하나의 방식이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일 겁니다. 내가 고집부리는 내가 주장하는 이 생각은 내가 태어날 땐 분명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갖게 되었는지를 물어봐 달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당부하는 것이며 또 대단히 어렵지만 합리화하지 말고 합리화하기보다는 합리적 존재가 되도록 자기 생각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을 마치 자기를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해서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 끊임없는 자기 부정을 통하여 성숙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집부리다가도 때때로 회의할 줄 아는 자세.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로 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합리화하지 말고 합리적 존재가 될 때 끊임없는 성숙이 가능하며, 그럴 때 그야말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성숙된 인간으로서의 그 끊임없는 그 과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삶의 나침반이 고정돼 버리면 그냥 나이만 먹을 뿐이지 삶의 모습은 노냥 그 모양인 이런 것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당부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고정된 지금 생각,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삶의 나침반이 되는 그 생각을 태어날 때는 분명히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생각의 세계가 태어날 때는 분명 비어 있었습니다. 이건 잘 아시다시피 공짜죠. 비어 있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생각이 채워져 있습니다. 찰만짜입니다. 그러면 비어있던 내 생각의 세계가 지금 많이 채워져 있는데 이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채워졌나를 물어봐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일단 무엇보다도 이 출발점이 여기에서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이죠.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됐나? 라는 이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 답을 준비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받은 이 교육의 문제가 심각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내 생각을 표현해 보거나 이런 경험을 거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치명적인 문제인데요. 우리의 교육이라는 것이 내 생각을 갖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이 요구되는 생각을 암기하도록 그런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예컨대 이 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 모르는 분 없죠. 자, 그러면 내가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사람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부릅니다. 또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으니 사회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인문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에 의하여 내가 사람이니 사람에 관해서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동물이라 했으니 사회에 대해서 알 때에 내가 이 세상을,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서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인문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이유인 것이죠. 인문사회과학과 대칭되는 학문으로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 바로 수학과 자연과학입니다. 수학과 자연과학은 잘 아시다시피 정밀과학입니다. 정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밀과학인 이 수학과 자연과학과 달리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물음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이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요구하는 것은 사고와 논리와 그리고 감수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철학을 공부하든 역사를 공부하든 또는 경제, 사회, 정치 또는 나아가서 국어 뭐 이런 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것인데, 궁극적으로 거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사고, 논리, 감수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과정은, 우리가 밟은 제도 교육은 어떤 함정에 빠졌는가 하면 바로 사고와 논리와 감수성을 요구하는 이 인문사회과학까지도 정답이 있는 학문으로 바꿔치기 해버렸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심각한 이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죠. 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한가? 라는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학과 자연과학 같이 정밀과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답이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줄을 세우고자 한다면 등수를 매기고 줄을 세울 수 있지만 인문사회과학에 관해서는 사실 이것이 사고와 논리와 인식능력, 나아가서는 인식능력, 이런 것을 보는 것에 있어서 과연 그것을 정확하게 학생들을 줄을 세울 수 있는 학문이냐?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제가 그 프랑스의 역사 교사로부터 역사 교사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아주 이 역사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마는 엄청난 충격을 얘기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왔더니 한국의 학생들에게, 고등학생들에게 역사 점수를 이렇게 매기더라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100점 만점에 79점이다. 100점 만점이라는 것에도 굉장히 놀랬지만 이 교사는 이 79점이라고 매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우리는 왜 공부하나요? 역사를 보는 안목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를 보는 한 학생의 역사를 보는 안목을 어떻게 100점 만점에 너는 79점이다 라고 정확하게 매길 수 있나요? 우리는 이미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유럽의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배우는 역사 공부와 그들이 공부하는 역사 공부가 전혀 별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역사는 역사를 보는 안목이나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를 암기하고 용어를 암기하고 하는 그것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지,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인문사회과학을 이것을 인문사회과학으로 놔둔 것이 아니라 바로 암기 과목으로 바꿔버린, 정밀과학이 있는 학문인 양 바꿔버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따위 점수가 가능하다는 이런 그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만은 바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만큼 이 과목까지도 학생들을 정확하게 줄 세울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대학에 서열화된 이 구조에서 등급을 매기고 등수를 주고 하는 이런 결과, 공부는 많이 하지만 인문사회적 교양은 거의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볼 때 뭐 수학과 자연과학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인문사회과학에 있어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다고 봅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말 풍요로우면서도 정교한 자기 생각을 가져서 그것이 검증돼서 공부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에 나오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잘 암기했나를 검증받은 것으로 마치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이 돼버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지경이 되었고,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사회를 볼 줄 아는 눈을 통하여 그것이 검증돼서 그런 교육 자본을 통하여 사회 상층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암기 잘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암기 잘하는 것만으로 이 사회 상층을 차지하는 이른바 상위권 대학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이 지경.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라는 것은 시험 본 다음에 잊어버린 학생과 시험 보기 전에 잊어버린 학생의 차이라는 이 우스개 같은 이런 것이 실제 우스개만이 아닌 현실이 되어버린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빠져있는, 우리 모두가 빠져있는 함정이 바로 인문사회과학을, 이것이 사고, 인식능력, 논리와 감수성을 요구하는 학문을 암기 과목으로 바꿔버린, 그래서 정답이 있는 학문인 양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런 경우와 연결이 되고,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이유의 질문에 우리가 너무나 거리가 먼, 내 생각을 피력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형제도.
이건 하나의 비근한 예입니다. 유럽의 중3 교실이나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평가하기 위하여 내는 그 글을 쓰도록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형제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게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질문을 던져서 이 질문을 받은 학생은 이 글을 쓰기 위하여 자기 생각을 피력하기 위하여 우선 책도 읽어보고 부모님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그래서 이 사형제도에 대한 자기 생각을 피력합니다. 그 자기 생각을 피력하면 그것으로 점수를 받는, 예를 들면 우리하고는 점수 체계가 전혀 다릅니다. 프랑스만 해도 20점입니다만은 핀란드는 10점입니다. 만점이. 그래서 20점 만점에 10점을 기준으로 12점, 8점 이런 정도로 점수를 주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에 비해서 그들은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는 거죠. 정답이 있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피력하는, 잘 아시다시피 사형제도에는 바로 인간에 대한 물음이 담겨 있고 동시에 사회에 대한 물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 능력을 갖출 만한 중3이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피력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실제 인문사회과학을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나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예술가는 예술의 이름으로 법을 어겨도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피력하는 그런 경험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예는 각기 고등학교 1학년 때와 고등학교 3학년 때 프랑스 학생들이 제게 답을 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끝없이 암기만 하고 주입받고 하는 그런 교육에 매몰되어 있어서 내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한, 내 생각을 검증받아 본 적이 없는, 내 생각을 피력해 보지도 않는 이런 지경이고, 그래서 그 사형제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질문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형제도에 대해서 토론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형제도에 대해서 내 생각을 피력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익숙한 질문은 이런 질문에 익숙합니다. 다음 나라들 중에서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그리고 보기를 주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답은 대한민국. 김대중 정부 이후 사형제도가 있긴 하나 사형 집행을 10년 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상 사형제도가 있어도 집행을 하지 않으면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나라로 규정하고 있다고, 그 내용, 이게 바로 국제 앰네스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알고 있나? 를 묻는 것이지, 즉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나를 묻지 나의 생각을 묻지 않는. 왜냐하면 나의 생각을 물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 평가를 할 때는 이런 따위의 점수를 줄 수 없기 때문이죠. 학생들을 일렬로 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한국의 대학은 서열화되어 있고 그 대학 서열화되어 있는 그 구조에 맞추기 위해서 정답이 없는 학문인 인문사회과학을 정답이 있는 학문으로 왜곡시킴으로써 학문이 아닌 반학문으로 만든 결과가 바로 그 희생이, 피해자가 바로 우리들 모두라는 것입니다. 공부는 많이 했으나 내 생각이 없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됐나라는 이 중요한 질문, 내 삶을 성찰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진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사형제도에 대해서 그 보기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방식으로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됐나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정말 궁여지책이고 편법이고 하지만 진전시키기 위하여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보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고집부리는 내 생각은 첫째로 폭넓은 독서를 통하여 내 생각이 됐다. 여러분이 채워져 있는 의식세계 안에 채워져 있는 그 온갖 생각들, 그 생각 중에 폭넓은 독서를 통하여 채워진 것은 과연 어느 정도나 차지할까라는 물음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계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성찰하기 위하여 내 삶을 과연 내 생각이 과연 어떻게 내 생각으로 자리 잡혔는지라는 그런 것을 묻는 하나의 방식을 위하여 지금 폭넓은 독서를 통하여 책을 통하여 내가 갖게 된 생각은 도대체 어느 정도 될까를 한번 물어봐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때까지 읽은 책이다. 좀 거친 말이긴 하겠습니다만 사람은 그때까지 읽은 책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은 책의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것도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폭넓은 독서를 통하여 내 생각으로 자리 잡힌 것이 어느 정도이고, 두 번째, 열린 자세의 토론을 통하여 갖게 된 생각은 또 어느 정도인가? 책을 읽은 것 말고 지금 열린 자세로, 책이 아니라 이웃사람과 아니면 선생님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집부리는 자세가 아니라 열린 자세라는 것이죠. 사실 대단히 어려운 주문입니다. 열린 자세의 토론을 통하여 갖게 된 생각은 또 어느 정도일까? 그 다음에 직접 견문을 통하여 직접 보고 겪고 느끼고 그래서 갖게 된 생각, 이건 또 어느 정도인가? 또 그 다음에는 성찰을 통하여 돌을 닦아서 갖게 된 생각은 또 어느 정도인가를 물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를 차지할까? 그 생각의 총량 중에서 과연 이 네 가지는,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제가 볼 때 그것은 책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주체적으로 하는 길은 제가 볼 때 이 네 가지의 길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 네 가지를 제가 제시한 것은 바로 주어가 나이기 때문에, 주어가 나다. 내가 책을 읽고 내가 토론하고 내가 직접 보고 겪고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성찰하는 것이다. 자, 사람이 또는 여러분처럼 젊은 분이 나는 내 생각을 주체적으로 형성하겠다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거듭 강조합니다만은 책이죠. 책은 그 어떤 책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책은 항상 닫혀있는 채로 서가에 가만히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그 책을 끄집어내서 펼쳐서 읽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책을 남긴 사람의 생각을 내가 주인으로서 참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갖거나 갖지 않는 것은 2차적인 문제죠. 일단 참조하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나와 같은 인간 중에 책을 남긴 사람의 생각을 내가 주인으로서 참조하는 것, 내 생각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채우고, 그 다음에 열린 자세, 이것은 바로 동시대를 사는, 나와 동시대를 사는 사람의 생각을 역시 참조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중에 책을 남긴 사람의 생각, 그 다음에 나와 동시대를 사는 사람의 생각, 그 다음에 개인으로 돌아와서 내가 직접 보고 겪고 느끼고, 다시 이것을 내가 책을 읽은 것,
내가 토론한 것,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보고 겪고 느낀 것을 다시금 나와 소우주와 같다는 나의 생각의 세계 안에서 버무리고 고민하고 다시 뒤집어보고 종합하고 분석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해서 갖게 된 생각인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게 제가 기대하는 그런 내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기 위하여 가장 어떤 것이 모색되어야 할까? 뭐 두말할 것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만 이 책 이걸 강조했습니다만은 스페인의 한 작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감옥 생활을 한다. 우리는 모두 감옥 생활을 하는데 이 감옥에는 놀라운 창이 하나 있다 그랬어. 이 창만 통하면 모든 세계와 만나는 창이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책이라는 창이다. 그만큼 이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보는데요. 그 책을 통하여 이런 그 네 가지 경로를 놓고 볼 때 과연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문제와 관련이 되는데 바로 인문사회과 인간과 사회에 관한 물음을 펴는 학문인 이 인문사회과학과 관련해서 자기 생각을 갖도록 도모해야 되는 이런 경우인데 우리의 교육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로 이 독서, 토론, 직접 견문과 인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을 읽으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대꾸하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요즘은 그런 얘기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 자체를 읽지도 않으니까. 공부 안 하고 뭐하냐 이런 소리라도 들으면 그럴 만큼 책이라도 읽었으면 좋겠는데 아예 이제 책 읽을 시간도 없고 그런 지경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책 이것이 아주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읽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 바로 20세기 초만 해도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20세기 초만 해도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적어도 한 가지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무식하다.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정확하게 한 가지만큼은 알고 있었다. 나는 무식하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의 세계가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으니까 나는 무식하다. 정확하게 무식하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보다 더 어렸을 때, 예를 들면 50년, 60년대 때, 저희 소년기나 유년기 때, 나의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뻘 되는 분들이 아주 자주, 난 아무것도 몰라, 나 무식해. 라는 말씀을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 없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식세계가, 생각의 세계가 채워진 것입니다. 생각의 세계가 어떻게 채워졌느냐? 바로 이 교육을 통하여 교육이 보편화되고 장기화되고 옛날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교육받는 사람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90 몇 %가 대학에 가는 정도로 완벽 80 몇 %인가 그렇게 가는 정도로 이 대학 장기화되고 보편화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디엄. 과거에는 미디어 없었고 그러니까 교육도 받지 않고 미디어도 없었기 때문에 의식세계를 채워줄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의식세계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무식하다, 비어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이 보편화된 교육과 이 미디어를 통하여 온통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공부를 하지 않고 책을 읽지 않고도 스스로 무식하다고 말하지 않는 결국 채워진 것은 제도교육과 미디어를 통하여 제도교육은 주로 암기교육, 주입식 교육 이걸 통하여 채워지고 주체적인 의식 형성이 아니라 그 다음 미디어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객체인
이렇게 해서 나하고는 나의 주체적인 그런 것이 아닌, 여기서는 주어가 나이지만 여기서는 나는 철저하게 대상화된 객관한 객체인, 이렇게 해서 채워진 것에 지나지 않는 자기 의식세계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안 읽고, 왜냐하면 의식세계가 채워졌기 때문에 헛헛하지도 않죠. 옛날 사람은 의식세계가 비어있기 때문에 뭘 알고자 할 기회가 되면 알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그런 노력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느냐, 지금 현재 거의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책을 읽지 않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이 유럽 같은 이런 데서는 이 제도 교육 속에서 독서 교육이 책을 읽도록 요구하는 것이 당연히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갖기가 어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자기 생각을 갖기 위해서도 책을 읽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하고 주입식 요구하는데 뭐하러 책을 읽겠습니까? 책을 읽지 않죠. 절대 다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책을 읽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열린 자세, 열리지도 않고 토론 문화도 없습니다. 이것도 그럼 직접 견문이 있는가? 옛날에 비해서 여행은 좀 하는 편이지만 주로 사진을 찍습니다. 왜 사진만 찍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디어를 통하여 이미 다 입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200년 전에 연암 박지원 선생이 얼마나 치열하게 열화일기를 썼는지를 보시면 그 당시에 그 치열성, 방문해갖고 당시에 베이징 그걸 방문해서 썼던 필담해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알려고 했던 그 모색이나 이런 것을 오늘날 찾아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파리 가보지 않은 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에펠탑 입력 안 되신 분 계신가요? 에펠탑 다 입력되어 있죠. 개선문도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문 가고 에펠탑 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아니면 오로지 딱 한 가지 하는 일, 사진 찍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입력된 것에 빠져있는 것 나뿐이니까. 그걸 거기다 집어넣는 것. 그래서 직접 견문을 통해서도 별무소득입니다. 책도 읽지 않고 토론 문화도 없고 직접 견문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돌을 닦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돌 닦지 마세요. 교주 되죠, 교주. 자칫하다가.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결국 뭐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이 거기에 있는데, 바로 내가 주체가 아닌 이 한국의 교육, 특히 앞서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이 독서 교육도 배제되어 있고, 왜? 책을 읽을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론 문화도 없고, 그 다음에 현장 수업 같은 것도 하지 않는 이런 이 교육을 통하여 입력된, 여러분이 주입식 교육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를 합니다만 주입식 교육, 그게 뭡니까? 우리는 주입받는 대상이에요. 그럼 주입할 내용을 누가 결정합니까? 그것이 바로 이 결과, 주입식 교육이나 이런 것에 의하여 한국이 이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문화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이 꽃피울 수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히 획일적인 이런 사고, 이런 것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주입식 교육, 암기 교육의 폐해인 거죠. 그런 거 아니면, 그 다음에 미디어는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는, 저도 미디어 신문사에 몸을 담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 미디어가 주류의 이 흐름은 당연히 자본의 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결국 이 제도 교육이나 미디어를 통하여 그걸 통하여 형성한 그 조합에 지나지 않는, 그것으로 의식세계를 채웠음에도 그것을 마치 채워져 있기 때문에 헛헛하지도 않고, 그 채워져 있는 생각을 누구나 다 고집하고 있고, 이거는 자기 것이 아닌데, 이 면에 있어서 제가 강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한 10분 있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는데, 또 특히 토론 문화나 이런 것.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 그 다음 시간 한 3, 40분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쉬었다가 좀 피곤하신 학생도 많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고집을 하셔도 좋습니다. 고집 부리는 건 어차피 생각의 성질이니까 단 고집 부리다가도 종종 이 질문은 내가 고집 부리는 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됐을까를 물어볼 줄 아는 고집쟁이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우선 좀 뜬금없지만 제가 이 숫자를 몇 개 써보겠습니다. 저 뒤에 이 숫자 보이세요? 네. 이 숫자를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의 세계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이 숫자를 보고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의 세계에서는 어느 반응이 있나요? 순열? 네, 순열. 이식 줄어든. 순열이죠? 그죠?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한국 사회 구성원들, 우리들의 생각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하나의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문제라고 저는 봐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고 믿고 있으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지 못하면서도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지금 이 숫자는 우리에게는, 우리들, 한국에서 공부한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아무런 내용이 없는 순열의 한 조각, 이식, 18로 시작해서 이식 줄어든 순열의 8로 끝나는 수의 순열이지만 유럽의 젊은이들, 여러분과 비슷한 젊은이들에게 이 숫자를 주었을 때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의식세계에서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자본주의 사회 아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의 변화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19세기 예를 들면 이 축적기에 해당하는 1830년대나 이때에 지금은 잘 나간다고 하는 프랑스에서도 초기에 18시간 일을 해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이런 시기가 있었고 그런 시기에서 지금은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면 어쨌건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 노동을 하지만 물론 변화가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그 기준 자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본주의 사회의 운동 과정을 통하여 지금 그런 이 자리에 와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세계의 반영이 곧 그와 같은 사회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주체적인 인간,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을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낳는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예로 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똑같이 살고 있는데 유럽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자본주의 사회인데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자본주의 사회 아래 노동자들에게 요구된 노동시간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라는 것은 아주 작은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의 생각의 세계에 갖고 있지 못하나? 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공화국, 리퍼블릭이죠. 이 공화국의 어원이 뭔지 아시는 학생이 있습니까? 공화국의 어원. 여러분 공부 많이 했고 암기 많이 했고 그랬는데 정작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근대 공화국인데 리퍼블릭이라고 쓸 줄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대한민국을 영어로 옮기면 ROK가 되죠. The Republic of Korea를 줄여서 ROK라고 합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이 리퍼블릭, 헌법 제1조 1항에 나오는 이것이 이 어원을 왜 우리는 공부하면서 이것이 어원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나요? 왜 같이 우리의 생각의 세계 안에 담겨 있지 못한가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역시 당연히 담겨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말의 어원은 레스 푸블리카라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이고 이 말의 반대, 이 말은 공적인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리퍼블릭을 보셔도 금방 알 수 있지만 바로 이 퍼블릭이라는 말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레스 푸블리카라는 라틴어 이 말은 본래 공적인 일이다. 공적인 것. 이 말의 반대말은 당연히 사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공화국을 알기를 오로지 군주국의 반대로만 알고 있죠. 여러분의 생각의 세계 안에 담겨 있는 공화국의 내용이란 바로 군주국의 반대라는 것밖에 없고, 따라서 지금 군주가 없고 대통령을 뽑는 제도라는 것으로 공화국은 이미 완성된 것인 양 생각이 있건 없건, 물론 대부분은 아예 생각 자체가 없지만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군주국의 반대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상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공공성입니다. 공화국의 요구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공익공공성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 아이가, 지금 밑에 아이가 아직 파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 일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 아이가 거의 준무상입니다. 1년에 학교에 내는 돈이 한 50만 원 정도인데요. 그 50만 원 1년에 내는 돈 중에 다수는 한 30만 원 정도는 1년치 의료보험비이고 학비가 아닙니다. 거의 준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국에서 하면 이런 제도를 한국에서는 좌파의 이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프랑스에서 그런 제도를 실현한 사람들도, 정치인 세력도 좌파가 아니었고, 그리고 그런 무상의 교육의 공공성, 의료의 공공성에 의하여 교육과 의료를 무상 내지 준무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확충해 나가는 것은 좌파나 진보 세력의 요구가 아니라 그 이전에 바로 우리도 안고 있는 공화국이 요구하는 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입력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입력되어 있음에도 왜 이런 정작 이것은 진보
우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1조 1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당연히 이 공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결국 무상교육을 확충하고 무상의료를 확충하고 하는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연대하는 사회, 좀 더 더불어 사는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것을 좌파의 요구인 양 실은 이 공화국이 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엄청난 비대칭성의 문제, 이것도 바로 우리의 생각의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와 관련해서도 물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예들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세계 자체가 어떤 면에서 그것은 한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르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조금 더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이 정도 여러분의 인식 능력이면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한국 사회를 일컬어 지금 양극화된 사회라고 부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너무나 많고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벌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점 늘어나고 더욱더 가난해지고 있는 이런 현상, 사회 양극화라고 부릅니다. 이걸 일컬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수치화해서 20대 80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아마 아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20대 80. 상위 20%는 이들이 80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80이나 되는 사람이 거꾸로 20밖에 없는, 이것은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도 이른바 제1세계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이 인구로 치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서 이런 사람들이 에너지 사용이나 이 소득 이것은 80을 차지하고 있고 80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20을 갖고 있는 이러한, 이것이 전 세계도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데 한 사회도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도 또한 그러하다라는 것.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 공화국 얘기했습니다마는 헌법 제1조에 나오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또는 이걸 정치적 제도로 얘기하면 민주정치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데모크라시라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데모크라시입니다. 데모크라시, 이것은 이 리퍼블릭이 고대 로마에서부터 출발된 말이라면 데모크라시는 고대 아테네에서부터 출발된 말이고, 이 말의 어원은 데모스 크라토스, 즉 다중지배입니다. 다중지배. 이 말의 어원은 바로 다중지배다. 요 며칠 있으면 이제 선거가 또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바로 이 다중지배라는 이 민주정치 제도 아래 어원이 다중지배인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그의 정치학의 출발점 자체가 뭐냐 하면 철학자들은 이 민주정치 데모크라시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우정치로 흘러갈 위험이 있고, 그거 한 예가 소크라테스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 다중에 의해서 철학자들이 바란 것은 철인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다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 서민이다. 부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닌 서민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데모크라시를 일컬어, 민주정치를 일컬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민 지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서민 지배라고 말한 아리스토텔레스를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 데리고 오면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20대 80의 사회, 한쪽은 20대 80의 사회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명히 다중지배라는 민주정치 제도, 민주주의 아래 있는데 왜 80이나 되는 사람은 20대 80과 같은 사회를 바꾸지 못하나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 민주정치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부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닌 서민이다. 분명히 다수를 차지하는 이 80이 지배하는 이런 것인데 왜 이렇게 20이 거꾸로 80이나 되는 다수가 20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이 양극화된 사회가 왜 계속 관철될까? 이것이 앞 시간에는 제가 주로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의식세계 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사회로 어떤 사회와 만나게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20이 80을 지배할까요? 민주정치 아래서.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할까요? 바로 생각을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80에 속하면서 사회 경제적 처지는 80에 속하지만 생각은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느냐? 바로 20의 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또 그렇게 이 20에 속하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집어넣을, 주입할 내용 중에 이런 것은 당연히 배제하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이런 구도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80에 속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바로 자기의 사회 경제적 처지를 개선시키기 위한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0에게 복무하도록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자, 리퍼블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한 8년 전 왔습니다만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표현에 별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공기업을 제외하고 절대적으로 사적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사적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데 어떻게 기업을, 그 사적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을 위하여 나라가, 국가가 복무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제가 나중에 출처,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알아보니까 2001년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부터 제기됐던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 삼성이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하나의 예이기도 합니다만은, 심지어 참여정부에서도 이 언설, 이 말도 안 되는 이 반국가적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공공성, 공익을 담보해야 되는 그릇인 이 국가가 바로 사적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거기에 복무하는, 어떻게 기업이 나라를 위해서 복무하면 복무했지 어떻게 나라가 기업을 위해서 복무하는가라는 아주 기본적인 국가에 대한 인식, 리퍼블릭 공공성을 요구하는 인식에 대한 그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아야만 했던, 우리의 의식세계가, 생각의 세계가 어떻게 막혀버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첫 시간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 생각의 실제적인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한국을 지배하는 한국 사회 지배 세력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의 실제적인 주인은 각자가 아니고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세력이, 바로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배경이고, 그런 점에서도 여러분이 조금 더 내 삶에 내가 주인일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이 한국 사회 또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거기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아주 다양하게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좀 책을 좀 폭넓게, 역사책이라든지 이 기본적인 철학, 경제학 이런 책들, 이런 것들을 좀 접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아직 젊고 앞으로 이제 몇 년 지나면 이 가정을 이루고 이럴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덧붙이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프랑스에 있을 때 프랑스의 젊은 엄마와 아빠들이 읽는 육아법 책을 궁금해서 읽어봤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만 3살까지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언제 또 예방 접종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소담이 담겨있는 이 육아법 책이었습니다. 만 3살까지. 태어나서부터 만 3살까지. 근데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2개월, 생후 12개월쯤 되면 아이가 말을 시작하죠. 말을 시작하는데 이 연구자가 아이가 말을 시작했을 때부터 만 3살까지 하루 종일 떠드는 것을 그 만 3살이 될 때까지 온통 다 녹음을 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는 당연히 엄마입니다. 엄마. 바로 그 제가 궁금했던, 아주 그 흥미롭게 봤던 것이 바로 이 아이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말을 시작한 12개월부터 만 3살까지 엄마를 가장 많이 말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아빠 아니에요. 맘마도 아니고 싫어도 아니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왜였습니다. 왜? 제가 흥미롭게 본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그 연구자가 그 연구한 건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한국에서 과연 그 녹음을 했을 때 두 번째 왜가 올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가 이 왜라는 질문에 너그럽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아이를 갖게 됐을 때를 겨냥해서, 그때를 전망해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모 대물림 해도 그랬듯이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의 아이가 질문하는 이 왜라는 것에 절대로 여러분의 부모, 우리들의 부모처럼 크면 다 알아 이런 말 대답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굳이 역지사지라는 말을 모른다 하더라도 생각이 있다면 아이의 처지에서 잠깐 서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아이의 처지에서 서보면, 역지사지라는 것이 결국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한다는 것인데, 아이의 처지에 서보면 엄마는 나를 낳아준 사람, 엄마는 자기가 20대, 아직 20대고 아직 클 나이가 아직 안 돼서 크면 다 알아라고 말했는지 몰라도, 자식의 처지에서 보면, 아이의 처지에서 보면 20대 엄마도 이미 나를 낳아준 사람이고 이미 다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크면 다 알아? 그 엄마는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대답은 안 해주고 크면 다 알아. 이게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나도 몰라? 몰라도 돼? 그 다음에
급기야 야단을 칩니다. 사람이 왜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 바로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존재. 세상 만사가 궁금하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 현상을 보며 궁금합니다. 저 비는 왜 오나? 그러면 이걸 누구에게 묻습니까? 가장 가까운 엄마에게 묻습니다. 근데 엄마가 대답은 안 해주고 크면 다 알아. 바로 이것이 한국 사회의 이 토론 문화를 죽인 우리의 잘못된 치명적인 사회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보는 거죠.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믿어지는 엄마, 아빠가 거부한 왜라는 질문을 누가 받아주나요? 누가? 학교에서 받아주던가요? 왜라는 질문이 죽은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는 왜라는 질문이 죽은 사회. 이 결과 힘으로 누르고 억지로 그 다음에 다수의 힘으로 관철시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지금 국회의 모습이 그렇고 물적 토대는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억지와 뻔뻔함과 이런 것이 관철되는 양상들, 또 가정폭력이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다 이 왜라는 질문이 죽은 사회에서 나타난 양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키케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분이 이 일찍이 벌써 20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사회를 겨냥하듯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논리로 안 되면 인신을 공격하라. 물론 반어법이죠. 근데 왜라는 질문이 죽은 사회에서 논리로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이 뭐 쌍방향의 소통이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인터넷에 그 뒤에 달린 댓글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토론 문화가 아예 없는 나라예요. 어떻게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리냐. 그게 바로 왜라는 질문이 죽은 사회예요. 논리로 안 되면 인신을 공격하라. 논리로 싸우지 않고 바로 인신을 공격하는 인터넷 그 토론 공간의 댓글도 그렇지만 뭐 촛불 시위 나오면 바로 나오는 게 너 좌빨이지. 바로 인신을 공격하는, 또 뭐 잘 뭐가 되다가도 뭐가 수가 틀리면 바로 인신을 공격하는, 너 전라도 사람이지. 이런 따위. 예를 들면 이거 정말 우스갯소리인데 정말 슬픈 우스갯소리입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자동차와 자동차가 부딪혔는데 나이를 묻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당신 몇 살이야? 도대체 자동차하고 자동차가 부딪히는데 왜 나이가 나옵니까? 논리로 안 되면 인신을 공격하라. 이게 바로 이 왜라는 질문이 죽은 사회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부모님이 돼서 여러분의 부모들처럼 별 생각 없이 그냥 그 부모가 또 그랬기 때문에라고 해서 또 아이가 내 소유물이니까 또 뭐 이런 등등, 그러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니까 이런 등등의 이유로 바로 그런 식으로 크면 다 알아. 나도 몰라. 몰라도 돼. 심지어는 야단을 치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되겠다. 우리는 모두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3살, 4살 이때에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 접어야 했습니다. 왜? 가장 가까운 엄마가, 아빠가 거부하는데. 그래서 저하고 약속했죠. 왜라는 질문을 살리자. 그거는 생각하는 존재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간단한 질문은 간단하게, 황당한 질문은 더 황당하게 아이의 상상력을 활짝 펼치게 할 수 있는 왜라는 질문에 더욱더 여러분의 상상력을 보태서 대답을 해주는 이런 부모가, 젊은 부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또한 좀 더 낫게 만드는 그러한 작은 주춧돌이 되리라고 보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충 이런 얘기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주로 이 개인, 이 나 자체에 맞추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이 형성되었는지를, 특히 주체적인 의식 형성이냐 아니면 그냥 객체로서 그냥 주워담은 주입되고 받아들인 이런 것에 머물고 있느냐,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책을 특히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그것이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이 비민주적인 이런 사회로 낳게 되는지, 이 비주체적인 사회가 얼마나 수구적이고 이런 사회로 비주체적 의식이 형성됨으로써 어떻게 수구적인 사회로 머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런 것도 덧붙여서 앞으로 여러분이 결혼할 이 가정을 이룰 때를 겨냥해서 특히 왜라는 질문을 죽이지 않는, 왜라는 질문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라는 당부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